한국은 중국의 기술을 해킹하려 하고 산업 스파이를 침투시켜 정보를 빼오잖아요. 한 학생이 교수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를 하고 주변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프로젝터에 무언가를 띄우게 되고 학생들의 시선은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러자 언성을 높이던 학생은 더욱 더 반발을 하며 교수의 이야기는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수는 프로젝터에 무엇을 띄웠길래 학생은 흥분을 멈출 수 없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민주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MIT의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어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인 첨단 기술과 국제경쟁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앞에 도착하자 동양인 학생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갑고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주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저는 중국에서 온 왕래희입니다. 그의 반응에서 왠지 모를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께서 각국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왕래희가 먼저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5G 기술과 AI는 세계 최고입니다. 화웨이의 기술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왕래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저를 향해 거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때였습니다. 왕래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다 중국에서 배운 거 아냐? 게다가 한국은 문화도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 순간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기에 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독자적인 연구와 혁신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은 세계 최초로, 그러나 제 말은 또다시 왕래희에 의해 끊겼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 화웨이가 훨씬 앞서 있어.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그때 교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한국가의 독점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민주 학생의 말대로 한국의 기술 혁신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과 혁신 정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LG화학, 삼성 SDI의 기술력은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래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제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고 화면에는 최근 10년간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이버 공격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러한 공격이 더욱 조직화, 대규모화되고 있죠. 그 순간 왕래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 공격의 대부분은 서방 국가들의 소행 아닌가요?
교수님은 잠시 왕래이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왕래이 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셨고 그곳에는 몇 가지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해커들은 한수원의 내부 문서 94개를 유출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리와 월성 원전의 청사진과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었죠. 초기에는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됐지만 추적 결과 중국 선양에 있는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격을 묵인하거나 최소한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자국 영토가 타국을 공격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래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교수님은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2016년 2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해커 그룹 윈티가 삼성전자를 해킹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입해 약 3개월간 머물면서 정보를 빼냈죠. 유출된 정보 중에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소스코드와 삼성페이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윈티그룹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집단입니다. 이들은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주로 게임 회사와 첨단 기술 기업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삼성전자 해킹은 이들의 가장 대담한 작전 중 하나였죠. 교수님은 화면에 윈티그룹의 추정 조직도를 띄우셨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윈티그룹은 약 100명의 정예 해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군부나 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공격 수법은 매우 정교해서 일반적인 해커 집단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렇게 훔쳐가려 했다니.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습니다. 2017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발로 추정되는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롯데그룹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격이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된 명백한 사례입니다. 왕래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모두 추정일 뿐이잖아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의 철저한 조사 결과 이 공격들의 발원지가 중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공격이 정부의 묵인 없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2020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킹 시도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공격의 목적이 군사기밀 탈취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국 해커 그룹 템프 허밋이 대우조선해양의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죠. 조선기술은 한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격은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기술 탈취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이 사실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도 만들어내죠. 특히 국가 간 기술 격차가 벌어질수록 이런 불법적인 시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왕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특수한 정치 체제, 즉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레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근 제가 입수한 극비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버 공격들이 단순히 개별 해커 그룹의 행동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에 기술 획득 특별부서라는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죠. 특히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왕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왕레이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정보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의 양심적인 관리들로부터도 유사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기술 탈취라니,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특성상 중국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가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로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국민 전체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국제적 협력과 이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고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논의한 사이버 공격과 기술, 탈취 문제가 실제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고 다양한 스마트폰 부품들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실제로 어디서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핵심 부품들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칩,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중국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고 있죠. 왕레이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심지어 화웨이도 미국의 제재를 받기 전까지는 이들 한국 기업의 부품을 대거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만으로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기술 탈취 시도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핵심 부품들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다시 전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각 부품별 세계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90%에 육박하고요. 이는 단순히 대량 생산 능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첨단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왕레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중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격차를 완전히 좁히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왕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화웨이의 5G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왕레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다른 나라를 해킹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왜 중국만 지목하는 겁니까? 그는 계속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19세기 미국도 영국의 기술을 훔쳤죠. 왜 중국이 하면 불법이고 다른 나라가 하면 괜찮은 겁니까?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왕레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저 자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구 국가들의 편견이에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왕레이를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었던 교수님의 설명과 왕레이의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왕레이 군, 당신의 애국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고 그곳에는 여러 건의 기술 유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에 연도별로 정리된 사건 목록을 띄우셨습니다. 2018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대기업이 SK이노베이션의 전직 연구원 A씨를 연봉 10억 원에 스카우트했죠. A씨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2배로 늘리는 핵심 기술 정보를 빼내려 했습니다. 다행히 출국 직전 적발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이 유출 위기를 겪었습니다. 중국의 B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매수해 접힘 특성을 개선한 신소재 대합비를 빼내려 했죠. 같은 해 LG화학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급속 충전 기술이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시사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들이 연구 데이터를 불법으로 가져갔던 겁니다. 왕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20년 SK하이닉스의 D램 제조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국 D사가 SK하이닉스 전직 연구원을 고용해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빼내려 했죠. 이 기술은 D램 생산성을 20% 높이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공정 기술이 노려졌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성능을 35% 높이면서 소비 전력은 50%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이 삼성 직원을 포섭하려 했습니다. 작년에는 네이버의 초대 규모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AI는 1,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한국어 특화 모델로 중국의 IT 대기업이
네이버 연구원을 영입하려 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 입수한 비공개 정보입니다. 중국 정부 내 해외 기술 획득 특별팀이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약 1000명의 정예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예산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핵심 기술을 목표로 삼아 조직적인 탈취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왕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정보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부의 양심적인 관료들로부터도 유사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중국 고위 관료가 망명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직전 이 비밀 조직의 존재를 폭로하는 문서를 언론에 제보했죠. 이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왕레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왕레이 군, 당신이 말한 대로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우고 때로는 모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국제 질서에서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기술 탈취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나라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왕레이 군, 화웨이의 5G 기술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리는 기술의 출처와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화웨이의 기술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기업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입니다.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입니다. 중국도 이제는 기술 추격국의 위치에서 벗어나 선도국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깊은 고민과 성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왕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기술 발전에 임해야 할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왕레이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을 해킹하고 빼가려고 하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알게 되니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이 해킹을 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22살 대학생으로 현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몇 년 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늘 공부에만 매달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또한 한국의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한국은 위계 질서가 강하고 나이와 직급에 따른 서열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폐쇄적이고 융통성이 없을 거라고 여겼죠.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어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로서는 한국 음식이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 걱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대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프로그램을 공지했어요. 한국의 유명 대학과 교환학생 협약을 맺었다면서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국행에 대해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꽤 큰 장학금이 지원되었어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했죠.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놓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모님께서도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적극 권유하셨죠.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해외 경험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저를 독려하셨어요. 제시카, 글로벌 시대에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이해도 중요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주변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죠. 어차피 1년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공부하다 오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운 좋게도 저는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축하한다며 좋아해 주셨지만 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한국에서의 1년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한국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책을 펼쳐들고 공부를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반복해서 읽으며 발음 연습을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때쯤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정말 한국인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항 시설에 입이 벌어졌죠.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안내해주는 직원들의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따뜻한 인사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와 도와주었죠. 그 학생은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 말을 걸어주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혹시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저는 영어밖에 못해요. 제가 대답하자 그 학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는 헬로라는 뜻이에요.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 학생의 배려심과 친절함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공항의 쾌적함과 질서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죠.
처음 와본 한국이라는 나라.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짐을 찾은 후 공항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저는 교환학생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왔죠.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알던 한국의 모습일까요?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기숙사에 도착했어요. 짐을 들고 방으로 향하는 길에 긴장감이 밀려왔죠. 과연 룸메이트는 어떤 사람일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여학생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제시카 씨. 저는 소희라고 해요. 영어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소희의 친절한 미소에 저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안녕하세요, 소희 씨. 만나서 반가워요. 혹시 한국 학생들은 모두 공부만 하나요? 제 질문에 소희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다들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 경우엔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든요. 소희의 대답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소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이해시키려 노력했죠. 다음 날 소희는 저를 캠퍼스 투어에 데려갔어요. 넓은 캠퍼스와 현대적인 시설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옆에서 잔디밭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보세요, 제시카 씨.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소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선입견이 조금씩 깨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동아리 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태권도를 해볼 것을 권유했죠. 처음이라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망설이자 그 학생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태권도는 한국의 전통 무술이에요.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데 좋답니다. 용기를 내어 기본 동작을 따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동아리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한국 학생들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제가 실수로 교수님께 반말을 했던 거예요. 한국어가 서툴러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그 순간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했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소희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 주었어요. 교수님, 제시카 씨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래요.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교수님은 잠시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시카 학생, 괜찮아요. 한국어는 쉽지 않죠.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앞으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수업이 끝난 후 소희가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었어요. 제시카 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걸 알아요.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소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소희는 매일 저녁 저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를 하며 존댓말의 올바른 사용법과 한국의 예절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존댓말은 단순히 언어의 형식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이런 상호 존중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소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존댓말 시스템이 이제는 한국 문화의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또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소희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며 제 안의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깨져가는 것을 느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소희의 도움으로 저는 점점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한국어가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소희가 제게 한글 책을 선물해 주었어요. 제시카 씨, 이건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설명한 책이에요.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읽기 쉬울 거예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한국어 공부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호기심에 책을 펼쳐본 저는 곧 한글의 독특한 구조와 과학성에 매료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소리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방식, 그리고 그 글자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로움까지.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철학과 과학이 녹아있는 예술 작품 같았어요. 소희야, 이거 정말 놀라워.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였다니. 제 감탄에 소희는 뿌듯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시카 씨.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예요. 세종대왕님께서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문맹 퇴치에도 크게 기여했답니다. 소희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더욱 큰 흥미를 느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단어장을 들고 학교에 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등교길에 보이는 간판과 광고판의 한글 문구를 읽으며 실생활에서 배운 표현들을 익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한글 서예 수업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손으로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신청했죠. 서예 수업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제시카 학생. 외국인 학생이 우리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어 정말 기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붓을 잡고 처음으로 화선지 위에 먹물을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나아졌죠. 선생님, 제가 쓴 사랑이라는 글자가 맞나요? 그래요, 제시카 학생. 아직 붓 놀림이 서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여요. 한글은 그 자체로 예술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담을 수 있죠.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감정과 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한글을 발견한 거죠. 서예 수업을 계기로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열정을 쏟았어요. 소희와 함께 한국어 학습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동아리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로 한국어 토론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더듬더듬 말하느라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제시카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소희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 신기했죠. 한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문학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어요.
소희의 추천으로 한국의 현대시를 읽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윤동주의 서시를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시구를 읽으며 저는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죠. 한편 학교 수업에서도 한국어 실력 향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영학 수업에서 한국어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자신감 있게 발표를 마칠 수 있었죠. 제시카 학생,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어요. 동시에 한국어로 전공 지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시카 씨, 이번 주말에 경복궁에 가보는 게 어때요?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님의 동상도 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함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쁘게 소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그 웅장한 모습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소희는 친절하게 궁궐의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보이는 게 세종대왕님 동상이에요. 한글을 창제하신 분이죠. 동상 앞에 서서 저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 원대한 꿈과 실천력에 감동받았죠. 소희야, 세종대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배우고 싶어져. 맞아요, 제시카 씨. 한글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외국인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한글의 큰 장점이죠.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까지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준비도 시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법 공부를 하고 듣기 연습을 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했죠. 제시카 씨, 이제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겠어요. 소희의 농담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의 의미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어가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죠.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하고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도 해요. 한글은 제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었죠.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배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느낀 한글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던 어느 날 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중요한 경영학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발표 전날 밤 제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 나버린 거예요. 모든 자료가 노트북 안에 저장되어 있었기에 저는 순간 패닉에 빠졌죠. 어떡하지? 내일이 발표인데 모든 자료를 잃어버렸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룸메이트인 소희가 제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소희는 즉시 우리 학과 친구인 태윤에게 연락했죠. 제시카 씨, 걱정하지 마세요. 태윤이가 컴퓨터를 잘 다룬대요. 한번 봐달라고 부탁해봤어요.
얼마 후 태윤이 기숙사로 왔어요. 그는 제 노트북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제시카 씨, 다행히 하드디스크는 멀쩡해요. 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자료를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태윤의 말에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발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제시카 씨. 우리가 함께 도와줄게요. 자료만 복구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돕겠습니다. 소희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태윤은 밤새워 자료를 복구해 주었고 소희와 다른 친구들은 저와 함께 발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었죠.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도와주다니 너무 감사해요. 친구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친구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편견들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밤새 준비한 탓에 피곤했지만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과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제시카 학생,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특히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 기쁩니다. 교수님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친구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감사 파티를 열었어요. 직접 만든 서툰 김밥과 함께 제 마음을 전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제2의 가족을 얻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우정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저는 이곳 한국이 이제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처음에 가졌던 불안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우정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깨달았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을 더욱 값지게 보내고 싶어요. 이곳에서 맺은 인연들과 배운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삶에 적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언어능력 시험 토픽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소희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제시카 씨,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준비해요. 매일 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이겨냈죠. 마침내 시험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토픽 4급에 합격했답니다. 제시카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한국어로 드라마도 볼 수 있겠어요. 소희의 농담에 함께 웃으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저는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캐나다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어 강사가 되어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정을 학생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보람을 느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국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따뜻한 정이 담겨 있답니다. 가끔 한국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해요. 소혜, 태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나눈 추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져요. 이제 저는
한국과 캐나다를 잇는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배웠죠. 이 경험들은 제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저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